장사치 주제에 검사 딸을 뒀다고 유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자리였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재래시장 국밥집 딸로 자라. 지금은 검사가 된 42살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를 딸로 받아주신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의 어머니가 저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기억에도 없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후 저는 만으로 4살 되던 해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친척이 몇 있긴 했다는데 아무도 절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 몇몇이 저를 괜히 트집 잡고 꼬집고 따돌리기 일쑤였거든요. 밥그릇을 슬쩍 빼앗아 가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던 색연필을 일부러 부러뜨려 놓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혼자 구석에 쪼그려 앉아 애꿎은 흙바닥만 손가락으로 파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원장 선생님을 빼면 그런 저를 유심히 보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동네에서 국밥집을 하시던 정옥 아줌마였습니다. 정옥 아줌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보육원에 밑반찬이랑 국밥을 나눠주러 오셨는데 언제부턴가 오시기만 하면 절 먼저 찾으셨죠. 하은아, 오늘은 밥 잘 먹었니? 네, 아줌마.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오늘 또 무슨 일 있었어? 정옥 아줌마는 제 표정 하나 놓치지 않고 바로 알아채시곤 했어요. 하은아, 너도 이제 만으로 8살인데 누가 괴롭히면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아줌마, 저는 못 이겨요. 대들면 언니들이 더 심하게 괴롭힐 텐데요. 그리고 여기가 제 집인데 제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학교에서도 고아라고 친구들이 저를 슬금슬금 피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치이는데 저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요? 정옥 아줌마는 그렇게 우는 저를 보시더니 당신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실 아줌마도 너처럼 보육원에서 자랐단다. 정말요? 아줌마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그때 아줌마도 너처럼 괴롭힘 많이 당했어. 밥도 뺏기고 옷도 뺏기고 그랬단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줌마도 더는 당하고만 있기 싫어서 용기 내서 맞서 싸웠다. 세상엔 불공평한 일이 참 많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만약 하은이가 용기를 낸다면 아줌마가 내 뒤에 든든하게 서 있을게. 그 말에 정말 이상하게 없던 용기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며칠 뒤 저를 또 괴롭히려던 언니에게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그 언니의 팔을 물고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언니들은 제가 독한 아이라는 걸 알았는지 슬슬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제 얼굴이 엉망이 된 걸 보신 정옥 아줌마는 곧장 원장실로 가서 언성을 높이며 따지셨어요. 애 얼굴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놔두시면 어떡해요. 어른은 아이를 지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절 감싸며 화를 내주시는 정옥 아줌마를 보면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든든한 제 편이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옥 아줌마는 봉사 오는 날마다 일부러 시간을 더 내서 저랑 놀이터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학교는 재밌어?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산수요. 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서 좋아요. 그럼 우리 하은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그때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아줌마처럼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옥 아줌마는 그 말에 한참 동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해 제 생일에는 정옥 아줌마가
특별히 허락을 받고 저를 시장에 데리고 나가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가져보는 생일 케이크였어요. 초를 불면서 소원 뭘 빌었어?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수줍게 아줌마랑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빌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옥 아줌마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그날 저녁 늦게까지 제 손을 꼭 붙잡고 시장통을 걸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정옥 아줌마는 원장 선생님을 따로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저 아이 제가 데려가서 키우면 안 될까요?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원장 선생님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느 날처럼 마당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정옥 아줌마가 절 부르시더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은아, 아줌마랑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니?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꿈이면 어떡하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며칠 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던 저는 보육원 정문 앞에서 같이 지내던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럽다 하은아. 너는 이제 진짜 엄마 아빠 생기는 거잖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왠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기 남겨진 아이들 생각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이 만으로 9살이 되던 해 정옥 아줌마는 저를 딸로 입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하은아, 이제부터 아줌마가 내 엄마고 아저씨가 내 아버지야. 내가 결국 우리 딸이 돼서 우리 품으로 오는구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날부터 저는 정옥 아줌마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사실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뭘 잘못하면 다시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지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보고 방을 쓸 때도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저를 눈치채신 어머니는 어느 날 밤 제 방에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너 혹시 또 쫓겨날까봐 그렇게 눈치 보는 거니? 저는 화들짝 놀라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무슨 짓을 해도 엄마는 너 안 버려.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비로소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낳아주신 부모님이 궁금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얼굴이셨을지, 저를 보면 어떤 마음이셨을지 생각하다 보면 괜히 마음이 먹먹해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 마음을 굳이 캐묻지 않으시고 그저 그분들도 너를 많이 사랑하셨을 거야 라는 말 한마디만 건네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덩치만큼이나 푸근하고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갔던 날 아버지는 어색해하는 저를 위해 방 한쪽 벽에 분홍색 벽지를 새로 발라놓으셨더라고요. 여자의 방이니까 예쁘게 해놔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쉬는 날마다 저를 데리고 나가 자전거도 가르쳐 주시고 공도 함께 차주셨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잖아. 그 말을 몇 번이고 들으면서 저는 자전거보다 그 말을 믿는 법을 먼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 지원이가 있었는데 지원이는 낯선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스스럼 없이 잘 따라주었습니다. 언니, 이거 나 혼자 다 못 먹어. 같이 먹자. 동생이 과자 봉지를 반으로 뚝 잘라 내밀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물론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사춘기 시절엔 지원이랑 별것 아닌 일로 크게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언니는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라는 말을
홧김에 들었던 날엔 저도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지원이가 제 방문을 빼꼼 열고 들어와서는 언니, 어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며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오히려 더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부모님의 사랑과 동생과의 우애 속에서 저는 더없이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물론 밖에서까지 늘 평온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에 갓 올라갔을 무렵 같은 반 아이 하나가 제가 입양된 걸 어디서 듣고 왔는지 제 원래 버려진 애였대 라고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몇몇 아이들은 일부러 저를 멀리하기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눈치채신 어머니가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물으셨어요. 하은아, 요즘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남들이 너를 어떻게 말하든 그건 걔들 생각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직접 보여주면 되는 거야. 떳떳하게 살면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음 날부터 일부러라도 더 씩씩하게 학교에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문도 자연스럽게 잦아들었고요. 그런데 그 시절 저를 움직인 건 단순히 성적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이 절 데려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몰랐거든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의 자랑이 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남들 앞에서 우리 딸이요 라며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 잘 때 안 자고 매일 새벽 2, 3시까지 책상 앞을 지켰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하루 4시간도 채 못 자면서 버텼던 적도 많았어요. 졸리면 세수를 하고 다시 앉고 그마저도 안 되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버텼습니다. 그 결과 전교에서 손꼽히는 성적을 유지했고 다들 알아주는 손꼽히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 저 합격했어요. 장하다, 우리 딸. 아버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딸이요, 글쎄 이번에 그 대학에 붙었지 뭡니까? 시장 사람들한테 합격 소식을 전하고 다니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대학 입학식 날 어머니는 미리 사두신 새 정장을 제게 입혀주시며 한참을 옷매무새를 매만져 주셨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번듯하게 컸구나. 그 말을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대학 시절엔 전공 공부에 치여 동아리 활동 한번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법률 상담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훗날 제가 검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큰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로스쿨 학비는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가게를 늘려서라도 뒷바라지 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만큼은 제 손으로 벌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편의점 계산대 밑에 몰래 전공서를 펴놓고 손님이 없는 틈틈이 한 줄이라도 더 읽으려 애썼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텨낸 끝에 저는 무사히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스쿨 졸업을 앞둔 어느 겨울밤 아버지가 이삿짐 일을 마치고 귀가하시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신 겁니다. 그것도 사람을 친 뒤 그대로 도망가 버린 뺑소니 사고였어요.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버지가 평소 이삿짐 나르며 알고 지내던 동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만호 씨가 그렇게 갔다니 믿기지가 않네. 그렇게 착한 양반이 왜 그런 일을 당해요? 문상객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몇 번이고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사흘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빈소를 지키며 밤새 조문객들을 맞고 또 맞으셨어요. 나중에야 알았는데 제 앞에서 무너지면 제가 더 힘들어할까봐 이를 악물고 참으셨던 거더라고요. 발인 날 아침 관이 나가는 순간에야 어머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떡해.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더는 참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가해자는 며칠 뒤 붙잡혔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담당 검사님이 증거를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구형도 예상보다 훨씬 가볍게 하는 바람에 결국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숨값이 겨우 이 정도였나 싶어서 저는 판결문을 받아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앉아 혼자 오래도록 이렇게 억울한 채로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는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직접 가해자를 단죄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다고요. 누구보다 꼼꼼하게 증거를 챙기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는 그런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로스쿨 생일 때와 달리 호들갑을 떨지 않으셨어요. 대신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하늘에서 널 참 대견해 할 거다. 그 어떤 원망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공평한 검사가 되길 바란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시험을 준비해야 했기에 솔직히 몸도 마음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시험을 2달 앞두고 너무 지친 나머지 독서실 책상에 엎드려 혼자 운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도시락을 싸들고 독서실 앞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밥은 먹고 해야 머리도 돌아가지 라며 아무 말 없이 도시락통을 건네고 가시던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이를 악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문 끝에 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곧이어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임용 초기에는 사건이 끊이질 않아서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밤 12시 넘어 퇴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 기록을 들여다보기 일쑤였어요. 동료들이랑 밥 먹으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미제 사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를 가장 많이 다독여주신 분은 당시 저희 부서 부장 검사님이셨습니다. 너무 애쓰다 번아웃 오면 그거야말로 오래 못 버텨. 가끔은 쉬어가면서 해. 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당신은 야근하는 저를 몇 번이고 먼저 찾아와 같이 야식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김 검사 아버지 일 내가 다 들었어. 그런 억울한 일 2번 다시 안 생기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길게 보고 가. 그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용 3년 차쯤 맡았던 사건 하나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던 한 어머니가 전 남편에게 오랫동안 폭행을 당해오다가 결국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흐지부지 될 뻔한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 어머니가 병원 진단서와 과거 문자 기록까지 일일이 다시 끌어모아 기어이 기소까지 끌고 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그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검사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제야 아버지 사건 때 느꼈던 그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하나씩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 정말이지
제 앞가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가끔 지원이가 언니 소개팅 좀 해. 이러다 평생 혼자 살아. 하고 놀려도 저는 그냥 웃어넘기며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39이 될 때까지 결혼은 고사하고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날 여유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해 저희 직업 검사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재능기부 봉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노인 무료 급식소에 나가 배식을 돕고 말벗을 해드리는 모임이었는데 동료 하나가 언니 일만 하지 말고 바람 좀 쐬요 라며 억지로 저를 끌고 갔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 준영 씨를 만났습니다. 준영 씨는 옆 직업 소속 검사였는데 배식을 하다가 국이 옷에 튀어도 허허 웃으며 괜찮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봉사하러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괜히 트집 잡고 역정 내시는 분들이 계셔도 인상 한번 찌푸리는 일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친절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화날 때 있죠.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힘든 인생을 사셨잖아요. 살아온 삶이 고단해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저런 분은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봉사한다, 좋은 일 한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준영 씨는 그 안에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배식이 끝나고 준영 씨가 먼저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다음 봉사 때도 같이 오실 거예요? 네, 저도 이 모임 계속 나올 생각이에요. 그럼 그때 저랑 밥 한 끼 하실래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준영 씨가 미리 예약해둔 작은 파스타집이었는데 메뉴판을 보며 한참을 고민하던 저에게 준영 씨는 여기 오징어 먹물 파스타가 진짜 맛있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추천 메뉴를 시켜주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저희는 서로 어떤 사건 때문에 밤을 새운 적이 있는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고받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일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만날 때마다 제가 다루는 사건 얘기를 귀찮은 내색 없이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가정사를 처음 털어놓았을 때 준영 씨는 한참을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당신 정말 힘든 시간을 잘 견뎌왔네요. 그 어머니 언젠가 꼭 제가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준영 씨를 어머니 국밥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준영 씨가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 대신 먼저 나서서 무거운 국밥통을 번쩍 들어 옮기는 걸 보고 저 총각, 사람 참 싹싹하네 라며 흡족해 하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준영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하은아, 저 사람이랑 결혼해도 엄마는 하나도 걱정 안 되겠다. 그리고 반년쯤 더 지난 어느 봄날 준영 씨는 제가 좋아하던 한강이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반지 상자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에 이제 나도 함께 있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밤늦도록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혼집은 어느 동네가 좋을지, 아이는 몇 명쯤 낳고 싶은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저는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어머니께도 내가 잘할게. 진짜 친아들처럼 생각할게. 준영 씨의 그 말이 그때는 그저 듬직하게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준영 씨를 저희 직업 동료들과의 저녁 자리에도 데리고 갔습니다. 평소 저를 일벌레라고 놀리던 동료 검사가 준영 씨한테 우리 하은이 선배, 일 아니면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대체 무슨 재주로 넘어가셨어요? 라고 놀리자 준영 씨는 허허 웃으며 그냥 옆에서 꾸준히 기다렸죠 뭐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동료들도 다들 준영 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준영 씨는 문득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당신처럼 씩씩하게 키우고 싶어. 혹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기다려줄 수 있지? 저는 그 말에 그럼요 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연애한 지 2년쯤 지나 저희는 그렇게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양가 인사를 앞두고 저는 먼저 준영 씨를 지원이에게 소개했습니다. 지원이는 준영 씨를 보자마자 형부, 저희 언니가요. 어릴 때부터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잘 부탁드려요.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준영 씨는 그 말에 당황하기는커녕 걱정 마세요, 처제. 제가 진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답해서 저와 지원이 모두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쪽 준비를 먼저 마치고 먼저 준영 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사람 좋은 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편하게 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조금 달랐어요. 첫 인사 자리부터 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우리 아들이 검사인데 어디 가서 안 빠지는 조건이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만남이긴 하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근데 신부가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며 그것도 조금 많은 것도 아니고 여자가 그 나이 먹도록 왜 여태 결혼을 안 했대?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라며 대놓고 나이를 흠잡으시는 겁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연애할 여유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못 믿었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무심코 반말을 섞기도 하셨습니다. 너 부모님은 어디서 뭐 하시니?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식당을 하고 계세요. 식당? 뭐 하는 식당인데? 국밥집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 그래 하고는 더 묻지 않으셨는데 그 짧은 반응 속에 이미 뭔가 못마땅한 기색이 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될 뿐이라 좀 어려웠지만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준영 씨도 옆에서 엄마 왜 그래? 라며 눈치를 줬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화제를 돌리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준영 씨는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낯가림이 좀 세셔서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 인사드리러 갔다며 어땠어? 그냥 나쁘진 않았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찜찜하달까. 지원이는 그 말에 언니 첫 술에 배부르겠어? 원래 시댁이란 게 다 그렇대.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한참을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은근히 선을 넘으셨습니다. 한 번은 준영 씨네 가족 모임에 초대를 받아간 적이 있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검사라고 바쁘다는데 결혼하면 그것도 다 소용없어. 며느리는 며느리 노릇을 해야지, 안 그러니?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최대한 노력할게요. 준영 씨가 옆에서 엄마, 하은이 요즘 사건 때문에 진짜 바빠.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말렸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사돈될 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저희 며느리 되면 집안 대소사는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고. 저는 그때도 원래 어른들이 그런 말씀 좀 하시지 뭐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우려는 저에게 준영 씨 동생 은지 씨가 슬쩍 다가와 작게 속삭였어요. 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엄마 원래 저러세요. 근데 저는요, 오빠가 언니 만나고 나서 진짜 많이 편안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자주 봐요, 언니.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 종일 쌓였던 서운함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저에게 예비 시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옆에서 잘 다독여 볼게. 그 말에 저는 그래도 한 분은 제 편이시구나 싶어 작게 안도했습니다. 웨딩홀을 알아보러 다닐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가 골라온 웨딩홀 목록을 보시더니 이런 데서 결혼하면 남들이 뭐라고 안 하겠니? 검사 며느리 본다고 소문은 다 났을 텐데 그래도 좀 격 있는 대로 알아봐야지. 라며 저희 예산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웨딩홀 목록을 따로 뽑아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도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잘 준비할게요 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단과 예물 얘기가 오갔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은근히 선을 넘으셨어요. 그래도 그쪽에서 검사 사위 보는 건데 예로 명품 시계 정도는 다들 하는 걸로 해와야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겠니? 저희 어머니는 그 말에 형편에 맞게 성의껏 하겠습니다. 사부인. 이라고만 짧게 답하셨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게 못마땅하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전화로 요즘 예물시계 몇백은 우스운데 알아는 보고 있는 거니? 라며 은근히 재촉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머니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해요 하고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는 그저 괜찮다 신경 쓰지 마 라며 저를 다독이셨죠. 청첩장 문구를 정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청첩장에 신부 측 혼주 이름 자리에 굳이 부모 성함을 함께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친척들이 다 알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애둘러 물으셨어요. 저는 그 말에 숨기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이라고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준영 씨도 옆에서 엄마 하은이가 싫다잖아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살짝 불안했지만 준영 씨가 있으니까 설마 별일 있겠나 싶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느꼈던 그 불안함이 괜한 예감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마지막 관문인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저보다 더 긴장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시댁될 분들한테 잘 보여야지. 며칠 전부터 뭘 입고 갈지 고민하시던 어머니는 결국 시장 옷가게에서 제일 단정한 옷 한 벌을 새로 맞춰 입고 나가셨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갔다가 식탁에 앉아 혼자 옷매무새를 거울에 비춰보고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아유 그냥 내일 뭘 입을까 한 번 더 봤어. 혹시라도 내가 못나 보이면 너까지 흠잡힐까봐. 저는 그 말에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답게 계시면 돼요.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피식 웃으시며 그래 우리 딸 믿는다 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그저 좋은 자리가 되겠지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시내의 한 한정식집에 저와 어머니, 준영 씨 쪽엔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준영 씨의 여동생, 은지 씨가 자리했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자식들 칭찬이 오가며 화기애애했어요. 두 분이서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여기 오는 내내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의 그 말에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화제는 이제 결혼식 날짜와 신혼집 얘기로 자연스럽게 옮겨갔습니다. 준영 씨는 연신 제 손을 슬쩍슬쩍 잡아주며 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저 역시 이대로만 흘러가면 정말 좋겠다 싶었습니다. 은지 씨도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예비 시어머니가 술을 한 잔, 두 잔 쉬지 않고 들이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슬쩍 잔을 치우려 하자 한 잔 정도 괜찮잖아요. 좋은 날인데. 라며 가볍게 무시하셨죠.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예비 시어머니 잔이 비면 채워드리며 자리를 살피고 계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 사이 저에게 요즘은 어떤 사건을 주로 맡고 있냐며 이것저것 다정하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그 질문 하나하나에 성심껏 답하며 조금씩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다시 편안해지려는 찰나, 그러다 예비 시어머니가 슬슬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나저나 사부인 정말 대단하세요. 보육원에서 데려온 애를 검사로 키워내셨다니.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과찬이세요. 하고 답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이미 묘한 가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영 씨가 엄마 그런 얘기는 좀 이라며 말을 자르려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새 술잔을 또 비우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친자식도 아닌 애를 그렇게까지 키운 거 솔직히 그거 운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주워온 애가 하필 똑똑해서 검사가 됐으니 망정이지 별 볼 일 없이 자랐으면 그것도 다 팔자겠거니 하셨을 거 아니야. 숨겨져 있던 진짜 속내가 그렇게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애써 웃으며 사부인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저희 하은이가 워낙 성실했어요 라고 좋게 받아넘기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오히려 우습게 들으셨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더 언성을 높이셨어요. 성실은 무슨 운도 실력이라잖아요. 어머니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말리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사실을 말한 건데. 정작 자기는 시장에서 국밥이나 팔면서 검사딸 뒀다고 유세는. 가짜 엄마 주제에. 그 순간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영 씨도 은지 씨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저희 쪽을 흘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 한 분은 물병을 든 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장 그만해. 예비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조차 들리지 않는 듯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말이 바로 이어졌거든요. 내가 왕년에 은행도 다녔던 사람이야. 시장 바닥에서 장사나 하던 사람이 어디 감히 나랑 사돈이라고 어깨를 나란히 해요. 우리 아들이 검사랑 결혼한다니까 좀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너 그거 알아? 내가 검사가 된 것도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재수가 좋았던 거야. 부모 잘못 만났으면 지금쯤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따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국밥집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 손으로 벌어서 내 자식 키운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가짜 엄마라뇨. 나는 우리 하은이를 데려온 그날부터 단 하루도 얘를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은이가 검사가 아니라 평범하게 살았어도 나는 똑같이 이 아이를 품었을 겁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건 우리 딸이 검사라서가 아니에요. 남 무시할 줄 모르고 어려운 사람 도울 줄 아는 그런 심성으로 키워낸 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당신은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왕년에 은행 다녔다. 그 얘기 몇 번을 하시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벼슬입니까? 당신 지금 그 잘난 과거 붙잡고 사는 동안 당신 아들은 당신 눈치 보느라 제대로 연애 한번 못하고 살았어요. 당신 아들이 낳은 자식도 돈으로 값 매겨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 것만으로 충분히 소중한 겁니다. 그 이치도 모르면서 무슨 낯으로 자식 자랑을 해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하신 말씀 여러 사람 앞에서 녹취라도 됐으면 명예훼손입니다. 다른 자리였으면 저 가만히 안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벌떡 일어나며 손을 확 내젓다가 그 바람에 팔목에 차고 있던 팔찌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당황해서 황급히 팔찌를 주우려 했지만 예비 시아버지가 조용히 그 팔을 붙잡으셨어요. 여보, 그만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 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저는 그 순간 더는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준영 씨,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고마워. 그런 우리 엄마를 저렇게 대하는 분을 평생 시어머니로 모실 자신이 없어.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준영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지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저희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원래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먼저 자리를 나서셨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나왔죠. 식당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여보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며 언성을 높이는 예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엄마 죄송해요 라고 겨우 말을 꺼냈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네가 왜 죄송해? 죄송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러고는 한참 만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하은아, 나는 괜찮아. 그런 말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그런 사람 밑에서 평생 시집살이 할 거 생각하니까 그게 더 속상하다. 저는 그 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운전을 멈추고 한참을 핸들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준영 씨에게서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문 너머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차마 방문을 열지 못하고 그 앞에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억지로 출근을 했습니다. 동료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도 저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니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들여다보다가도 자꾸만 가짜 엄마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에는 지원이가 퇴근길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었어요. 언니 힘들면 그냥 울어도 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은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 은지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오빠가 사실 예전에도 여자친구가 몇 번 있었는데 전부 우리 엄마 때문에 헤어졌어요. 한 번은 오빠 여자친구가 시골에서 조그맣게
농사짓는 집 딸이었는데 엄마가 그 언니 앞에서 대놓고 농사꾼 딸이라고 몇 번이나 무시했었어요. 결국 그 언니는 울면서 헤어지자고 했고요. 저는 오빠랑 계속 같이 살아서 그때마다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다 봤거든요. 이번에도 처음엔 그냥 술버릇이겠거니 넘어가려고 했는데 언니 어머님 얼굴 보니까 제가 그동안 모른 척했던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패턴이었다는 게 확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은지 씨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시더니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짧게 되뇌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하은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그 사부인이 요 며칠 계속 내 가게로 찾아오고 있다. 오늘로 벌써 3번째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뻔뻔했던 사람이 왜 자꾸 찾아온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 왔을 때는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으셨어요. 또 저러다 말겠지 싶어서 그냥 돌려보내셨다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빈몸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앞치마까지 챙겨와서는 손님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거들며 묵묵히 시간을 보내다 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혼자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말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팔을 다듬고 그릇을 나르기까지 했답니다. 그러기를 거의 보름 가까이 반복하시니까 어머니도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셨나 봐요. 나중에 어머니가 직접 들려주신 그 무렵의 어느 하루는 이랬다고 합니다. 그날도 예비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말없이 앞치마부터 챙겨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단골 손님 한 분이 정욱이 요즘 새로 이모님 들이셨나 봐요 라고 물으셨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냥 잠깐 일 도와드리러 왔어요 라고 웃으며 답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속으로 이 사람이 정말 체면 다 내려놓고 여기 있구나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일이 다 끝나고 문 닫을 때가 되어서야 예비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조그만 파스 한 통을 꺼내 어머니 손목에 슬쩍 쥐어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부인 손목 자주 아프시다고 전에 지나가듯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저는 왠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진상을 부리는 손님이 트집을 잡으며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손님, 이 집 국물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며 손님을 조곤조곤 타이르셨다고 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는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에서 이야기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한 뼘 더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니가 자리에 앉혀놓고 캐물으셨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엔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한테 치여서 자라서 라며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래서 진짜 반성하는 게 맞느냐 계속 캐물으시자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을 흐느끼다 결국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다고 해요. 사부인, 저 사실 어릴 때부터 언니한테 밀려서 살았어요.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싹싹해서 다들 예뻐했는데 저는 늘 그 옆에서 비교당하기만 했거든요. 한 번은 명절에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부모님이 언니한테는 이번에 시험 잘 봤다고 용돈을 두둑이 주시면서 저한테는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커라 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기대할 게 없다는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늘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커서 결혼하고
애들 낳고 살면서도 그 마음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 될 사람이 저보다 훨씬 잘나고 번듯한 사람이라니까 또 그 못난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온 거예요. 술김에 그 마음이 그대로 터져나온 거고요. 사부인 얼굴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고 은지도 저랑 말을 안 해요. 저 정말 이번 일로 가족을 다 잃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부인이 저를 그렇게 매섭게 몰아붙이시는데도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서 더 부끄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 못난 마음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두 사람 마음을 다 후벼 팠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대신 한참을 가만히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다시 물으셨대요. 그럼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이렇게 찾아오는 게 정말 우리 하은이 어머니 며느리로 인정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집안 체면 때문인지 솔직하게 말해봐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물음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솔직히 체면이 컸어요. 근데 여기 와서 사부인 일하시는 거 옆에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 잣대로 사람을 봤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체면이 아니라 진짜 사부인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름 가까이 한 번도 빠짐없이 찾아와 묵묵히 일을 거들던 그 모습이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건 안 믿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랑 약속 몇 가지 하셔야겠습니다. 어머니는 종이 한 장과 볼펜을 예비 시어머니께 건네셨습니다. 첫째, 다시는 술 기운에 실수하지 않겠다. 둘째, 사람을 집안이나 조건으로 함부로 저울질하지 않겠다. 셋째, 열등감이 올라올 때마다 남을 깎아내리는 대신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우겠다. 이 세 가지 지킬 수 있으면 여기 날짜 적고 서명하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에서 종이에 꾹꾹 눌러 서명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부인. 앞으로 절대 이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셨답니다. 사실 이 종이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매일 한 번씩 꺼내볼 생각이에요. 제가 또 못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 보면서 다잡으려고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달라지고 싶어 한다는 걸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몰아붙이던 사람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판단하셨다면 한 번쯤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며칠 뒤 저는 준영 씨에게 연락해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응, 나도 믿기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직접 보시고 판단하신 거니까. 그럼 우리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야? 나도 시간을 좀 갖고 지켜보고 싶어. 당장 다 괜찮아진 건 아니니까. 준영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너무 성급했다. 미안해. 라며 한 발 물러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솔직히 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 우리 엄마도 아예 가망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싶어서. 그 말에 저는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준영 씨는 그 말에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희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준영 씨는 매일 저녁 짧게라도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밥은 먹었고? 라는 평범한 안부에도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한 번은 준영 씨가 퇴근길에 저희 집 앞으로 직접 찾아와 멀리서 얼굴만 보고 그냥 갈게 라며 10분 남짓 같이 걷다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 10분이 그 어떤 긴 말보다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저는 준영 씨와 함께 어머니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마지막 손님상을 치우고 계시던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준영 씨를 보자마자 손에 든 행주를 놓칠 뻔하며 당황하셨습니다. 저 하은아. 아니 하은 씨. 정말 미안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못난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잘해보고 싶어요. 허락해 줄 수 있어요? 가게 안에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단골 손님 두어 분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방에서 나오신 어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어요. 하은아, 이분 보름 넘게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 와서 일 거들고 갔다.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 정도면 믿어봐도 되지 싶더라. 너희 두 사람만 괜찮다면 나는 이제 받아들일 생각이다. 저는 준영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준영 씨도 저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어머니.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고맙다, 하은아.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6달 뒤 저는 준영 씨와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장에는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 지원이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은지 씨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제 손을 잡고 입장해 주신 건 이삿짐 센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 생각에 저는 입장 내내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주례 대신 준영 씨와 저는 서로에게 직접 쓴 편지를 읽어내려갔는데 준영 씨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먼저 가신 장인어른, 하은 씨, 정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말에 식장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눈물을 훔치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어요. 부케를 받던 은지 씨는 언니, 저 이제 정말 새언니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라며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피로연에서는 지원이와 은지 씨가 어느새 친자매처럼 붙어 앉아 수다를 떠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언니, 저 은지 씨랑 동갑이더라고요. 저희 앞으로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지원이의 그 말에 저는 새 식구가 또 하나 늘어난 것 같아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살다 보면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만나겠지만 그럴 때마다 당당하게 맞서는 법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는 법도 함께 배워두고. 어머니, 저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결혼식 얼마 후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내가 젊었을 때 끼던 반지인데 너 주고 싶어서. 비싼 건 아니지만 내가 제일 아끼던 거야. 저는 그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그날 상견례에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 솔직히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미안해하면서 갚을게. 너 하나만이라도 진심으로 아껴주는 시어머니로 살고 싶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기로 해요, 어머님.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 뒤로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엔 아내분 하는 대로 그저 지켜만 보시던 분이 이제는 먼저 나서서 여보, 오늘 하은이네 전화라도 한번 드려 라며 살뜰히 챙기시곤 합니다. 저는 가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진심이 주변 사람까지도 조금씩 바꿔놓는구나 싶어 새삼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시어머니는 한 달에 2-3번씩 저희 어머니 국밥집에 들러 일손을 거들곤 합니다. 사부인,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또 오셨어요. 두 분이 그렇게 투닥거리며 팔을 다듬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절로 웃음이 납니다. 처음엔 써먹써먹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한때는 그렇게 날선 말들이 오갔던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난 설날에는 온 가족이 저희 어머니 집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음식장만을 돕겠다며 가장 먼저 앞치마를 두르셨고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준영씨, 지원이랑 윷놀이를 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지씨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며 저와 어머니에게 수줍게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상을 다 차리고 나서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전 부치는 냄새를 맡으며 옛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풍경도 없었겠구나 하고요. 요즘 저는 여전히 검사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다른 뺑소니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기록을 들여다보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또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 싶어서요. 준영 씨는 그런 저를 말없이 옆에서 지켜봐 줍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엔 먼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돌이켜보면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만약 어머니가 그 말도 안 되는 모욕에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계셨다면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당당히 맞서주셨고 또 훗날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곧게 서서 기회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는 평생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